안녕하십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애국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애국우파 동지 여러분, 또 1인 시위로 지금 수고하고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방송 새로운 스타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PPT에다가 사진을 띄워놓고 설명하는 식의 강의를 많이 해서 사실 이게 편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앉아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원진 대표님의 방송 리뷰, 지난주에 이번 주에 두 개가 있었죠. YTN하고 어제 스픽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YTN 리뷰를 먼저 한 20-3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픽스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 특강으로 세 파트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YTN 다행히 이제 매주 방송이 되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김재동과 이렇게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확정이 돼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은 눈치 못 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장면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마이크의 위치 차이를 편집을 했죠? 그래서 그야말로 괴벨스나 공산당의 선전성도,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를 하는 그런 선전선동을 YTN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동이가, 여러분 같이 대담을 하면 마이크 선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일부러 올렸죠? 그래서 마치 김재동이가 조원진 대표님을 위에서 내려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편집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댓글로 채팅으로 달았더니 그 다음 장면이 있는데 요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김재동이가 코미디언 출신이지만 방송계에서는 종북 좌파 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뉴스킹의 박지원 변호사가 변호사이고 또 거기 앵커이고 하지만 서열상으로는 아마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이미 대중적인 이미지가 높은 이 김재동이는 방송계에서 종북 좌파 서열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계에서는 김재동이를 띄우는데 이렇게 하면서 바로 처음서부터 이렇게 편집 영상에 똑같은 일신선상에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높여가지고 마치 김재동이가 조원진 대표님을 위에서 내려보는 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채팅으로 지적을 했더니 그 다음 장면 보세요. 그 다음 장면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된 화면이 나옵니다. 자, 어느 정도 화면이 됐죠? 아직도 약간 높게 했지만 워낙 대표님이 꼿꼿한 자세로 서 계시고 김재동이가 이제 경청하는 자세, 보니까 조원진 대표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잘 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이 이렇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 그 대담 중에 김재동이가 뭐라고 하는 거니,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 멘트를 하죠. 그런데 그 멘트 자체가 정치적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김재동의 의도는 뭔고 하니, 지금 김재동이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종북좌파가 지금 지지율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김재동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불리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북좌파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좌우 대립으로 인해서 보수 우파의 대표주자인 조원진 대표님과 종북좌파의 방송 거두라고 하시는 그 대결 양상이 되기 때문에 김재동이는 바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그 의미는 바로 지지율 폭락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또 김경수 출소로 다크호스로 뜨면서 아주 내분과 그냥 아사리판이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종북좌파에 엮이는 걸 싫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조원진 대표님의 이 정치적인 안목이 상당히 제가 깊다는 것을 느끼면서, 조원진 대표님이 그동안에 많은 예측을 했는데 거의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원진 대표님의 방송과 이걸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조원진 대표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를 예측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조원진 대표님께서 국정 운영 비전에 대한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멘트를 가지고 아마 10년 초에 국가 운영 비전에 대한 그런 인터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오히려 일주일 전에 국가 운영 대책회의라고 하는 걸로 3가지 개혁까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또 하나 제가 예측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구의 대표적인 지금 보수의 배신자지만 아이콘 중 하나가 유승민 아닙니까? 그리고 김재동이도 대구 출신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제가 예측하기는 유승민과 김재동의 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관계, 결국 못 가져오는 거죠. 유승민은 대선 후보고 김재동이는 총선 공천 출마 가능성이 이 연대를 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김재동이는 지지율 하락하는 바로 종북 좌파의 정치 이야기에서 빠지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것은 고도의 오히려 정치적인 멘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는 중도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자체도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장면으로 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기본 틀입니다. 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운명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선 과정에서부터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유명한 말 있죠.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에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국민들보다 못한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무식하고 무능하고 사악한 자의 통치를 받는 비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누구의 얘기인고 하니 바로 철학자 플라톤의 리퍼블릭, 국가라는 책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고 하니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라는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지적 수준을 체크하는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히랍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들 위인들이 약 20명이, 21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지를 알아맞추는 게 그 당시 지적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맞춘다 그러면 최고의 지적 수준이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플라톤 한번 찾아봅시다. 플라톤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자, 힌트를 드리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아주 친하죠? 또 중심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승되는 소크라테스는 비극적으로 독약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꼴보기 싫다는 바로 세상 꼴보기 싫다는 소크라테스가 12번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중앙에 있겠죠. 그래서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책을 들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들고 있는 책은 에틱스라는 윤리의 책이고, 플라톤이 들고 있는 것은 미크로스라고 하는 그 대화록을 들고 있습니다. 자, 화면이 잠깐 다시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까메오라고 그러죠. 까메오. 이게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라파엘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이게 지금 기하학을 그리고 있죠. 기하학 누구예요? 유클리프. 기하학 유명한 유클리프고, 그 다음에 이게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여자 수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타고라스가 있죠. 피타고라스가 있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플라톤의 리퍼블릭이라는 그 유명한 말, 즉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보다 못한 자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비극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쉬운 예를 제가 고담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우리 공화당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 진실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 역사에 세 가지 정치 체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일제 식민지 통치, 정치 체제 하에서 살았고, 그런데 8.15 광복을 통해서 남북한이 두 개의 정치 체제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은 뭐예요? 북쪽은 공산주의, 3대 세습 공산주의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사진.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서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정치 체제 하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아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자, 일제시대 하에서는 어느 정도 예배의 자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기도 시간인데 다 머리 숙여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기독교인들의 묵상기도라는 겁니다. 자, 묵상기도가 왜 나왔는고 하니,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일경이 일경이 체포해 갑니다. 만약에 기도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하게 해주시옵소서, 너 독립운동가지 해서 잡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 스파이가 기도를 듣고 또 밀고를 하게 되면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라든지 통성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예배의 자유와 기도의 자유가 있었지만 뭐예요? 이렇게 묵상기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기독교로 예로 들었지만 모든 개인과 사회와 모든 삶에 적용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광복이 된 다음에 북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박해하는 체제,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는 체제가 됐고, 대한민국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100%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1950년 12월 3일 평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12월 4일 월요일날 대동강 철교를 넘어서 피난 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5년 동안 박해를 받았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체포를 당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했으니까 비밀리에 숨어 있다가 다시금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 대동강 철교가 끊어졌죠. 이 대동강 철교를 유엔이 끊었다고 그렇게 또 종북좌파가 매도를 합니다. 이 대동강 철교는 바로 10월 19일 날 국군 1사단이 바로 평양을 점령하기 직전에 김일성의 명령에 의해서 폭발을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한강 다리 폭발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매도하는데 100%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중공군의 탱크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 한강대로 폭파하는 것은 군사적인 작전이고, 그거는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의 작전 지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끊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탱크가 진입하지 못해서 3일 동안 넘어오지 못하고 체류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반격할 수 있는, 유엔이 개입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게 한강철교를 어떤 의미에서 가장 적당하게 끊었기 때문인데, 너무 유사시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자, 국군이 지금 1사단이 대동강변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아주 30분 전에 백선엽 1사단장이 딱 대동강 앞에 오는 순간에 대동강이 폭발을 된 거예요. 폭발시킨 거죠. 누가? 김일성이. 이거는 김일성이 지령해서 폭발되는 거죠. 우리는 최병덕이에 관리하지만 국가는 그런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에 의해서 대동강이 그때가 폭파가 된 건데, 이거를 종북좌파가 바로 유엔군이 먼저 도망가고 폭발을 시켜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넘어오다가 많이 죽었다, 이렇게까지 역사 왜곡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자, 정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제 식민지 정치 체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일부의 자유를 누리고, 또 나중에는 태평양 전쟁이 심할 때는 여기에 일장기를 걸어놔야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일장기를 같이 걸어야만 예배를 드렸고, 당연히 자기 자식들이 일본군에게 끌려갔으면 자기 자식 살아서 돌아오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종북좌파가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승전을 해서 기도했다고 친일파 기독교라고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100% 조작 날 줄 아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제 식민지 정치 체제하에서는 부분적인 자유를 누리고 부분적인 박해를 받았고, 바로 공산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기독교인 말살 정책, 모든 인권과 모든 것이 말살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이루어지게 됐고,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놀라운 세계사적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93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에는 기독교의 역사도 있었고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 이거를 나도 인도네시아와 해외에 전해야 되겠다고 93년도에 나갔던 거죠. 자, 그래서 정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체제 하에 정치하고 문재인 종북좌파 체제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도 정치적인 말이죠. 또 누가 그러는 거 아니? 종북좌파 제 동기들도 많은데 제 동기들 중에서도 사상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신영복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승만 박사를 얘기하면 정치적 얘기하지 말자는 거야. 재밌죠? 제가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면 야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자기네들은 신영복이가 어떻고 또 뭐가 어떻고 한석헌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에 제가 그 체제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어저께 탈북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 탈북한 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가 되니까 중국은 산하 제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탈북 여자하고 결혼한 그 여자가 임신했으니 강제 낙태를 시킨 거죠. 그래서 공안이 그 여자를 병원으로 데려다가 강제 낙태를 시켰는데 아이가 또 살아나왔어요. 그거를 의사가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여자분이 탈북자가 그때 뭔 생각을 하는 거 아니? 그동안에는 우리 북한이 못 살아도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런 줄로 세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중국에 나와서 이런 고난을 하게 보니까 나라 없는 서름, 나라가 잘못된 것이 이렇게 비극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8 가족 중에서 아버지, 엄마, 형제 6명이 굶어 죽고 또 소녀 가장이 돼서 그들 먹여 살리려고 북한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오고 또 더 벌어오려고 갔다가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임신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도 중국 공안한테 잡혀가서 그렇게 강제 낙태당하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정치가 잘못됐구나. 북한의 정치 체제가 잘못됐고 중국의 정치 체제가 잘못됐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그런데 어느 정도 북한사를 시각하냐면요. 그런 고난이 올 때 그 사람들은 김일성 어버이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 시원찮아서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런 세뇌 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그런 체험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결국에는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이 그런 정치에 대한 중요성을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역시 김재동도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얘기를 많이 하셨죠? 조원진 대표님께서 정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 또 청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청년 정치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기득권 양당 정치 세습해가지고 60년씩 50년씩 세습해가지고 한 이 기득권 양당 정치에 대한 그런 국민 환멸 때문에 청년 정치에 대한 니드가 생기니까 바로 국민의힘당에서 경선 룰까지 바꿔가지고 이준석이 세웠다가 아주 큰 내용을 지금도 겪고 있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박지원이라는 그런 여자 청년을 데려다가 비대위원장인가요? 뭐 선거위원장까지도 써먹고 내용을 얻고, 우리 공화당은 말할 거 없죠. 우리 공화당 창당할 때부터 제가 태극기 집회를 조원진 의원님하고 제일 먼저 같이 하면서 제가 맨날 했던 그거가 뭡니까?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 탄핵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거짓 불법 탄핵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미래세대 청년 세대가 망가진다. 그래서 태극기 들은 거예요. 조원진 대표님과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공화당의 당원 동지들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불법 탄핵됐을 때는 이거는 체제가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청년 미래세들,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나라 살리려고 나온 것이고, 그래서 당을 만드는 것이고, 당을 만들자마자 그 과정 중에 마로니에서 지금 태극기 집회를 활성시키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멘트가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멘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을 키웠지만 역시 우리 당내에도 청년 사태를 솔직히 겪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세대가 청년 세대까지도 많은 나쁜 사상과 영향에 물들어가지고 다 기회주의자들로 어떻게 적당히 쉽게 금권과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데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 당도 체험을 했고,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 그러나 감사한 거는 오늘도 지금 저희 이 촬영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팔이 부러졌어도 우리 청년 하나가 지금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뭐 웅무성 청년도 청년 최고위원까지 했지만 워낙 또 회사에서 압력이 있고 해서 모든 활동 그대로 하지만 직책은 이렇게 잠시 내려놓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저희는 계속 청년 정치에 대한 미래를 가지고 나갈 텐데, 여러분 보세요. 북부 이승만 박사가 백선엽 장군을 1년에 하나씩 별을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육군 대장이 됐을 때가 30세. 그러니까 가장 청년 정치를 잘한 게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건국때서부터 그 당시 엘리트 청년들을 이렇게 키웠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엘리트 청년들이 바로 활동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탁월한 청년들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백선엽 같은 경우는 27살에 평양을 점령했고 별 하나 달고, 그리고 51년도에 별 2개 달고 제1군 단장을 하고, 그리고 52년도에 별 3개 달고 제2군 단장을 하고, 그리고 53년도에 별 4개를 달고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그 다음에 54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1군 사령관을 창경하게 된 거죠. 이 참 이승만 박사가 대단한 분이요. 자, 벤프리트 장군이 이제 은퇴하시고 맥스 테일러 장군이 최고의 미국의 엘리트 장군이죠. 맥스 테일러 장군이 미 8군 사령관으로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별 3개 달고 미 8군 사령관으로 왔는데 자기 아들뻘 되는 백선의 별 4개 다니까 깜짝 놀란 그런 모습인데, 이승만 박사의 이게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할 수 없이 한 달 후에 맥스 테일러 장군도 별 4개를 달아줬죠. 자, 그때부터 활약해가지고 20년 후에 정도 되죠. 바로 69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후에 혁명을 성공하고 대통령 되신 후에 바로 최고 군인 엘리트였던 백선엽 장군을 교통부 장관에 임명하게 되고, 또 이할림 자기 동기 동창이었었죠. 그래서 혁명 과정에
일군 사령관으로 좀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로 건설부 장관으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의 아이디어긴 하지만 바로 그걸 실무적으로 또 한 게 바로 일군 사령관 출신의 백선엽 교통부 장관과 이알림 건설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정치가 이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결국 한강의 기적까지 이루어졌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키웠던 전두환 대통령 6.4 11기들이 또 88 올림픽까지 성공을 하게 된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3당 합당부터 이때부터 정치의 원로화가 시작됩니다. 김영삼, 김대중을 거치면서 정치의 이제 원로화가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정치꾼들이 정치를 하고 또 아들에게 국회의원 세습해주고 하면서 그 지금 여파가 오늘날 여야 양당의 세습 정치인 거죠. 정진석 말할 것도 없죠. 뭐 장제원이 이게 다 세습 정치의 원로화가 지금 오늘날의 이 탄핵까지 촛불이 왔고 탄핵까지 왔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청년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공화당은 정말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는 그런 정치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좀 또 보여주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여러분 김제동이가 그래도 코미디언 출신이지만 우리 우파에서는 김제동이 상당히 무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김제동이가 왜 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김제동이가요 어쨌든 헌법을 거론하잖아요. 그동안 우파에서 누가 헌법을 거론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하고 또 헌법적 가치를 안 지켰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헌법에 대해서 거론 안 했잖아요. 근데 김제동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 방송 그런 거 보면은 김제동이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이 가장 중요하죠. 대한민국의 그 국기와 국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건국 이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초인류 선진국가,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것이 뭐냐? 헌법을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헌법의 체제하에서 바로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또 그 헌법 체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유엔이 도와줬고 또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그래서 이게 이승만 박사가 헌법에 서명하는 건데 뭐 헌법도 서로들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유진호 박사 얘기도 많이 하고 고려대 측에서는 또 얘기하는데 이분이 바로 그 당시 최고의 법률학자 최하영 선생이십니다. 최하영 선생님이 특별히 그 당시 정치인들이 다 일제시대 때 공부를 받았기 때문에 다 내각제 헌법으로 만들었어요. 내각정법으로.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내각제 하면은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와 싸우기 힘들다. 우리는 강력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해야만 공산주의 체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로 일주일 만에 바꾼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최하영 선생하고 낭산 김준현 선생 이런 최고의 법률 에리트들이 대통령 중심 헌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헌법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왔는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김영삼 때부터 헌법을 고치려고 그러고 자꾸 5.18 헌법 전문 넣으려고 그러고 또 그러잖아요. 왜? 헌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법이 되어지면 그 헌법 체계하에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되고 7월 20일 날 이제 국회에서 그 당시 이제 급하게 대통령 중심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이 투표하지 않고 국회에서 선출해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7월 20일 날 비 오는 날 마이크가 이거 헌법을 씌웠죠. 비 오는 날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식 선서를 이승만 박사가 성경의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뭐라고 선서했습니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뭐예요? 국헌,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국가 안보, 국가를 보위하고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그게 대통령 선서입니다.
대통령 선서하면 헌법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그걸 간파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은 헌법 파괴다. 대한민국 체제 파괴다. 그래 놓고 정북 좌파가 정권을 잡고서는 뭐 완전히 뭐 탈원전, 뭐 9.19 군사합의, 뭐 여적죄, 이거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에 관심을 갖고 우리 공화당은 철저하게 헌법적 가치를 새롭게 구현하는 그런 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동이가 헌법을 거론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웃을 일이 아니라 그런 헌법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고, 그리고 저 종북좌파는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 헌법까지 가가지고 고려헌방제, 그래서 적화통일의 발판까지는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상황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5.18 헌법 전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여야, 의장 보수파 여당과 종북좌파 야당 사이에 바로 우리 공화당이 제3정당으로, 제3정치 세력으로 이 헌법적 가치를 새롭게 세우고, 이 두 정당의 그 정치 원로화된 정치, 그리고 정치꾼의 정치, 권력과 탐욕을 한 정치, 이 정치를 끌내려고 조원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국민들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죠? YTN 사진? 예. 자, 그러면 한 좀 10분 쉬고 스픽스 방송 리뷰를 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